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길을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한 번은 뒤돌아볼 만큼 얼굴이 예쁘고요.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은 헌팅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와이프를 정말 행운처럼 만나게 되어서 주변에서도 저보고 전세계 나라를 구했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와이프랑 저는 부모님끼리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많이 봤었고 흔히들 말하는 소꿉친구였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예쁜 줄 몰랐는데 중학교를 넘어서부터 쌍꺼풀도 짙어지고 화장도 조금씩 하더니 확 예뻐져서는 제가 그때부터 짝사랑을 했었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부터 와이프를 쫓아다녀서 20대 후반에 저희는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신혼여행이니까 깨끗하고 깔끔한 완전 휴양지 느낌의 리조트를 가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단짝 친구가 태국에 사는데 일 바빠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 신혼여행 겸 가서 그 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태국으로 신혼여행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친구의 도움으로 현지인이 운영하는 깔끔한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희를 데리러 와서 마사지에 맛있는 식사까지 대접했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두 번째 날에는 낮에 저와 와이프가 바다 투어를 하고 저녁에는 와이프의 친구와 함께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혹시나 내일이나 마지막 날에는 미영이랑 같이 시간 좀 보내도 될까? 응? 괜찮지. 편한 시간 말해줘. 나는 여기 근처에 둘러보거나 숙소에서 좀 쉬어도 돼. 미안해. 안 그래도 얘랑 이번이 아니면 또 언제 볼지 몰라서 그래. 아니야, 이해해. 몇 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몇 년 만에 만나는 와이프의 베프를 위해서 저는 기꺼이 신혼여행 일정 중 하루를 비워두었고 와이프는 친구와 번화가에 가서 낮술도 먹고 마사지도 받고 무슨 카페에서 시간도 보냈습니다. 혼자서 숙소에 있는 게 조금 쓸쓸하기도 했지만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받아서 보니 친구와 시간을 보내게 자리를 비켜준 게 참 잘한 일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마지막 날은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저희는 여느 부부들과 같은 신혼생활을 즐겼고 곧 아내에게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입덧이 심한 편이라 퇴근을 할 무렵이면 아내가 먹고 싶은 리스트를 저에게 문자로 보냈고 저는 가능한 다 사갈 수 있도록 했어요. 사실 다 사가도 집에 도착했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은 몇 개 없거나 다른 게 먹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제가 음식을 사가는 노력을 해도 입덧 때문에 못 먹는 아내가 더 안타까워서 최대한 아내의 임신 기간 동안 아내가 편할 수 있도록 곁에서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막달이 다 되어갈 무렵에 와이프가 이제 친구들이랑 못 놀 테니 저에게 친구들과 놀고 오라면서 보내준 적이 있어서 친구놈 자취방에서 술을 먹으며 컴퓨터로 축구라도 보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팝업창 같은 게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혼자 사는 놈이다 보니 동영상 같은 걸 다운받아 보다 보니 이상한 사이트들이 많이 보이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한 사이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뭔데 즐겨찾기까지 돼 있어? 아, 여기 태국 호빠 같은 데래. 유명하다길래 그놈들 얼굴이나 볼까 해서 질차 태뒀는데 까먹었네. 지워. 그 화면에는 선수들로 추정되는 남자들의 얼굴이 나와 있었고 나머지 글씨는 태국어라 알아볼 수 없었지만 배너 화면에 들어가는 여자들 중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저와 신혼여행을 갈 때 입었던 옷과 동일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키가 엄청 큰 편이라 길을 걸어가도 딱 눈에 보이는데 그 여자도 키가 크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어쩐지 쎄한 기분이 들었고 친구놈이랑 술을 먹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내의 휴대폰을 꺼내서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 보안이 더 좋아진 건지 안 좋아진 건지 자는 사람의 손가락만 대면 잠금이 풀리니까 편하긴 했습니다. 와이프를 믿었지만 판도라의 상자 같은 휴대폰을 열어보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결국 밖에서 줄담배를 계속 피다가 카톡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친구이다 보니 카톡 친구들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찾는데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대화를 확인했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7번 맞지? 맞아. 빨리 하고 와. 끝나고 연락할게. 그 내용이 끝이었고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카톡 대화 내용 검색에 7번을 검색하니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놈 집에서 본 그 사이트가 한국 사람들한테 엄청 유명한 사이트고 예전에 어디서 그 업소에 7번 남자가 유명하다는 글이 돈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평소 오빠를 다니던 와이프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가 가보고 싶어서 마침 친구도 있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그 성매매업소를 가는 것이었죠. 카톡 내용을 보다 보니 이제 결혼도 했는데 그런데 끊어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도 했고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유명하다는데 가보고 싶은 거지. 너 그러다 걸려. 뭐래? 안 걸려. 나 한국 가서 돈 보내줄 테니까 환전 좀 해줘.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알겠어. 나는 이제 끊었으니까 근처 카페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주 결혼 전부터 단단히 계획을 짜고 간 거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성격이 있어서 곧 죽어도 바라면 안 된다 주의가 있는데 와이프가 그것도 신혼여행지에서 몸을 섞었다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려 했는데 와이프가 지금 임신 중이란 게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난 그 뒷날부터 와이프를 똑바로 볼 자신이 없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야근이라는 핑계로 한 며칠을 집에 붙어있지 않았어요. 와이프는 일이 너무 바쁜 것 아니냐며 걱정 가득한 연락들을 계속 해오는데 저는 그 며칠 동안 정말 죽을 맛이었고 오죽했으면 회사에도 병가를 내고 친구 집에서 술을 먹고 쓰러져 자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그래도 곧 출산 예정일인 게 생각이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그날 와이프랑 저녁을 먹고 먼저 잠든 와이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막 잠든 와이프의 폰이 울려서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곧 출산이라고 해서 내가 선물 보내려고 해. 오늘도 신랑 야근 맞지? 나 곧 도착해. 저의 와이프에게는 남동생은커녕 제가 아는 한 남자 지인이 많지 않습니다. 저장도 안 된 번호로 전화와서 다짜고짜 집으로 오겠다는 남자를 보고 있으니 어쩐지 잘못 걸려온 전화 같진 않아서 그대로 전화를 끊고 나 목 아파서 전화 못해 라고 문자를 보내두고 집에서 TV를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니 익숙하다는 듯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공포영화처럼 무섭고 소름이 돋는다는 느낌보다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희 집 강아지와 인사를 하고는 거실로 들어왔는데 저와 마주쳤고 남자는 더는 발을 들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자초지종을 물으니 학교 후배라는 개소리를 해서 몇 대 팼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와이프가 단골이래요. 단골 손님이었는데 결혼하고 한동안 뜸하다가 나중에 연락이 와서는 놀고 싶은데 밖에 나가기가 힘드니 집으로 오라고 해서 집으로 온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들은 용돈도 주고 하는데 그냥 제 와이프가 예뻐서 몇 번 만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그 말을 믿을 만큼 전 호구가 아니었고 와이프가 충격을 받더라도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과 동시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와이프가 진통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골반이 작아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병원의 요청에 저는 수술에 동의 서명을 했고 곧 아이가 나왔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누가 봐도 거무잡잡한 피부에 혼혈하였거든요. 너무 열이 받아서 탯줄도 자르기 싫었을 정도예요.
그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녔으면서 피임도 제대로 안 한 건지 뭔지. 양가에서는 아이 사진을 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냥 나중에 와서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몸을 회복할 동안 도우미가 곁을 지켰고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고 나서 저는 와이프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본인이 다 미안하다며 정말 한 번뿐이라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 모습에서 남아있던 일마리 정도 사라져서 잘잘못 따지지 않을 테니 이혼하고 당연히 내 아이가 아니니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와이프는 아직 산후조리원에 있고 저는 와이프가 오기 전에 제 살림을 빼야 하는데 그동안의 추억들이 지나가는 게 고작 10달 동안의 결혼 생활이 꿈만 같아서 도저히 치울 수가 없네요. 사람들이 다 저에게 전 세계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구했었나 봅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아이를 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신랑과 대학교 동창이었고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서로의 친구들도 다 알고 지내고 있어요. 저의 신랑은 말주변이 좋고 장난기가 많아서 늘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모임이나 술자리에 빠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안팎으로 열심히 하던 신랑은 결국 총학생회 회장까지 하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공부는 잘 못했지만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했고 저와는 졸업 후 모임 자리에서 신랑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신랑이 저를 기억도 잘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조용한 편이었고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어느새 제 휴대폰에 신랑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저와 달리 활달한 신랑이 저에게는 너무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신랑의 말실수로 인해 다투는 경우도 많았지만 바뀌겠다는 신랑의 말을 믿고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장난기가 많은 편이라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걸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이 장난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제가 편식을 하는 걸로 놀리거나 제가 입고 오는 옷의 단추를 몰래 채워두거나 하는 식의 가벼운 장난을 쳤다면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신랑이 저보다 밥을 빨리 먹어서 거실로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제 뒤에 서서 시댁 식구들에게 오늘 밥이 맛있다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손이 밑으로 내려가더니 제 속옷의 후크를 풀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날 얇은 흰색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순간 속옷이 헐거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너무 놀라 후다닥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던 시댁 식구들은 전부 어리둥절해했고 신랑만 자지러지게 웃더군요. 사실 아버님이야 모르실 수 있겠지만 시누이라며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화장실에서 나가니까 시누이가 신랑에게 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맛도 뚝 떨어져서 수저를 내려놓고 신랑을 방으로 불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장난친 거지. 그러다 속옷 들려서 비치기라도 했으면 어쩌라고? 그리고 지금 시댁에서 이런 장난이 말이 돼?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이렇게 싫어할지 몰랐지. 다시는 이런 장난 치지 마. 그렇게 신랑과 장난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 신랑은 저에게 말장난이든 몸장난이든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을 하고 난 이후 제 배를 보고 보고 같다고 놀리기도 하면서
예전의 버릇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제 만삭 사진을 신랑에게 보내줬는데 신랑이 그걸 보고처럼 그림을 그려서 저에게 다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 배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그려둔 게 귀여워서 아무 댓글을 안 했는데 알고 보니 신랑이 그 사진을 시댁 카톡방에 보내면서 우리 와이프 보고 품고 있는 중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제 배 사진인데 시댁에 이런 사진을 올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보고라고 하면 아무래도 덕도 있고 심보도 고약한 느낌이 드는데 자기 자식을 그렇게 말을 하고 싶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 신랑과 함께 동창 모임을 나갔는데 그날 술을 많이 먹고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며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배도 뭉치는 것 같고 해서 잠시 산책을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신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이프가 임신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거든? 벽? 무슨 벽? 임신하고 출산하면 더 끈끈해지는 거 아닌가? 야, 이 새끼야. 정신적인 벽 말고 물리적인 벽. 내가 우리 와이프 한번 안아보려고 해도 배가 남산만한데 내 팔로 다 안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아, 그러고 보니 이제 만삭이네. 근데 배도 배인데 가슴도 이제 풍선만 해. 다 터질 것 같아. 원래 낳을 땐 그렇다더라. 친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저는 신랑이 제 배는 물론이고 굳이 친구들에게 가슴에 대한 이야기까지 쉽게 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기보다는 머리가 식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살집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임신 후 살이 급격히 더 찌게 돼서 배랑 가슴에 살이 텄거든요. 저한테는 부끄러운 부분인데 친구들한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갈 무렵에 저는 자리로 돌아왔고 신랑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결국 아이 때문에 결혼을 유지하는 지경에 다다랐고 몇 주 뒤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고 조금씩 말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낱말 단어 카드를 갖고 딸아이와 놀아주는 게 일과처럼 되었는데 이제 아이가 조금씩 말을 하니까 사물을 보고 단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책상, 의자, 냉장고 이렇게 단어를 말할 때마다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의 생신이라 하여 신랑과 아이를 데리고 고깃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고깃집이다 보니 밑반찬들과 동치미, 쌈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김치, 상추, 오이, 고추, 상위에 올려진 음식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 신랑이 옆에서 우리 진이 고추 좋아? 응. 진이 고추도 먹을 수 있어? 응. 고추 많이 먹을 거야? 응. 고추 괜찮아? 응. 아직은 고추가 매우니까 크면 많이 먹자. 이런 되도 않은 말을 짓거리더군요. 이게 모든 음식에 다 좋아하는지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딱 고추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고추가 크다고 했는데 청양고추라 작은 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혼자서 낄낄거리는 꼬라지가 딱 봐도 야채 고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느낌이었고 그 순간 시누이도 욕했는지 신랑에게 미쳤냐면서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왜 예민 반응하냐고 시누이에게 네 사상이 더러운 거라면 말을 했는데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신랑이 진이가 나중에 고추 먹을 생각을 하며 마음이 좀 그렇다면서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에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신랑이 싸대기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친놈 아닌가요? 다행히 시댁 식구들과 딸아이는 가게에 있었고 신랑이 담배를 핀다고 하여 잠시 차에 물건도 꺼낼 겸 따라간 건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다 미쳐서 이제 어린 딸아이를 성희롱 하는구나 싶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군요. 신랑은 버럭하더니 저를 막 흔들면서 왜 때리냐고 미쳤냐면서 소리를 질러서 시댁 식구들도 다 나왔고 저는 죄송하다 인사를 드리고 딸아이와 택시를 타고 본가로 갔습니다. 신랑은 뭐가 잘못된 건 줄도 모르고 있다가 밤에 전화가 와서는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어디야? 나 친정 왔어. 거길 왜 가? 언제 오는데? 모르겠어.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당신 정말 몰라? 내가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잖아. 뭐, 내가 장난 좀 친 걸로 그래? 그래, 당신이 나 임신 때 모임에서 배가 남산만 하다느니, 가슴이 수박만해졌다느니, 목이 다 갈라졌다느니, 그런 말 한 귀로 듣고 흘리려고 했어. 우리 진이 하나 보고. 난 그때 기억도 안 나. 그동안 얼마나 내 이야기를 쉽게 하고 다녔으면 그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 오늘 어른들도 다 계신 자리에서 당신 딸한테 고추가 크니 어쩌니 먹을 거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왜 나와? 그렇게 장난인 척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 오죽하면 아가씨가 그렇게 길길이 달뛸까? 확대 해석 좀 하지 마. 그냥 눈앞에 보여서 말한 것 뿐이야. 고추 옆에 오이랑 당근도 있었는데 왜 하필 그거고 나중에 고추 먹을 생각을 하며 마음이 이상하다는 말을 왜 해? 앞뒤가 안 맞잖아. 고추가 안 들어가는 음식 있어? 마음이 이상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 할 말 없겠지. 우리 이혼하자.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이야? 당신 평소에 말 함부로 하고 험하게 하는 거 다 이해하려고 했지만 딸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그만해, 우리. 그 말을 끝으로 신랑은 입에 담기 힘든 상스러운 욕을 했고 제 휴대폰이 통화 내용이 자동 저장되는 거라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신랑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 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끌려갔고 얼마 뒤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과정도 깔끔하진 않았고 정말 또 한 번 이 인간은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걸 깨닫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후회가 없고요. 사실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부부간에 원하지 않은 잠자리 강요나 신랑이 보여준 건지 밤에 화장실을 가는 신랑을 아이가 봤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길쭉한 사물만 보면 아빠 고추보다 크다, 작다 같은 말을 하거나 고추만 보이면 아빠를 찾는 딸아이를 보고 한시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삐뚤어지게 큰 거야 본인 하나면 족하지 애한테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면접 교섭권까지 막을 수 없었지만 또 한 번 저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말을 하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나마 시댁 식구들과 특히 시누이는 정상인이라서 그런지 제 남편의 미친 언행을 알고 나서는 손주도 못 보게 만들어버린 그 인간에게 호적에서 파겠다며 아예 안 보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기 자식이니 언젠가는 보고 살겠지만 자식의 문제점을 알고 그렇게라도 하셨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젠 저와 상관없지만 말입니다. 여튼 전 이제 살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에게는 좋은 말, 예쁜 것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네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서 참 바보 같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네요. 저랑 신랑은 흔히들 말하는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금융권에 일하는 신랑의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좋기도 했고 제가 프리랜서이다 보니 재산도 잘 관리해 줄 것 같고 스마트해 보이는 모습이 매력적이었거든요. 저는 이 일 자체가 프리랜서다 보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대부분 데이트도 신랑의 일정에 맞춰서 했습니다. 저는 일러스트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외주가 오면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일을 했고 수입은 신랑보다 많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신랑도 본인 업종과 다른 제가 신기하고 특이하게 느껴졌다고 해서 처음에는 서로 다른 모습에 끌려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2달 정도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서로 잘 맞는지, 모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만났는데 저희 부모님께 살뜰히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 만났을 무렵 신랑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6개월간의 만남을 끝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날도 결혼식을 하는 순간까지도 참 젠틀하고 깔끔한 신랑이라서 결혼 후 함께 지내도 가정적인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첫날 밤이 되어서 신랑이랑 나란히 앉아서 양가 집에 전화를 했죠. 뭐 잘 살아라는 덕담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곧 있다가 신랑은 전화기를 갖고 방으로 가서 시부모님과 통화를 따로 하는 겁니다. 그때는 개인적인 통화를 하나보다 생각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저희 집에 들렀다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님께서 이것저것 잘 챙겨주셔서 그날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저희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신혼집에 가는데 신랑이 급격히 말이 없어져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신랑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신랑은 아무 일 없다며 그냥 아직 낯설고 새롭다며 머쓱한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신랑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니 저도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집으로 가서 말없이 며칠을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신랑이 말이 없길래 하루는 나를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응? 아니, 아무 일 없어. 왜? 요즘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아직 새집이 낯설기도 하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러네. 아, 그럼 주말에 시댁에 다녀올까? 그럴까? 난 좋지. 주말이 되어 신랑과 시댁을 갔는데 저는 그렇게 덩치 산만한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달려가서 폭 안기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말 내도록 어머님과 딱 붙어서는 제잘거리고 귀파달라고 하고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다가도 시어머님이 저희 보고 이제 집에 가서 쉬라고 쫓아내듯이 해서 겨우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과 사이가 각별했구나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 곰 같던 덩치로 본인 몸의 3분의 1이나 될까 하는 어머님께 안기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집에서 밥이라도 하고 있으면 이거 싸서 엄마 집 가서 먹을까? 밥 먹고 엄마한테 과일이라도 사달라고 하자. 주말이면 엄마 집에 있을 텐데 엄마도 같이 모시고 바다 보고 올까? 우리 이번 휴가 때 엄마도 모시고 휴가 다녀오자. 당신 호캉스 가고 싶어 했잖아. 그렇게 말끝마다 엄마. 집에서도 밥 먹고 나면 시댁에 전화를 해서 뭐를 먹었다. 근데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다. 보고 싶다 등등. 듣고 있자면 정말 꼴보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성격으로 회사에서 일은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허우대만 멀쩡한 놈이지. 같이 살아보니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음식을 하고 있으면 우리 엄마는 참치찌개에 감자 넣어주던데 당신은 안 넣어? 그놈의 우리 엄마. 오죽하면은 제가 너희 엄마만 있냐고 우리 엄마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획 풀어져서는 시댁으로 쪼르르. 처음에 한 번은 시댁에서 달래기라도 했는지 그 다음날 신랑이 미안하다며 집에 오기라도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계속 다투니까 시댁으로 가는 것도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에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친구분 경조사 때문에 그 주에 저희 지역에 오게 되셨고 그래서 시댁에 가지 않고 오랜만에 오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버럭하더라고요. 주말에 우리 엄마한테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 결혼식 이후로 처음 뵙는 거고 딱히 주무실 데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하루만 자고 가게 하려고. 그래, 그건 괜찮은데 내가 왜 엄마한테 못 가냐고. 그럼 우리 부모님만 이 집에 덩그러니 둬? 시댁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데 그거 한 번 양보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우리 부모님 생각은 안 해? 이번 한 번이잖아.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갑자기 부모님이 온다고 해서 시댁에 못 가게 된 건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매주 가는 시댁보다 오랜만에 오는 처갓집 식구들과 하루 있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신랑은 화를 못 참겠는지 옆에 있던 휴지각을 벽으로 던지고 결국 그 주말에 저만 남겨두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이야기를 시부모님도 알고 계시는데 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본인 아들만 챙기거든요. 신랑이 더 싫었던 부분은 바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 때문이었는데 정말 스위치를 껐다가 켜기라도 한 것처럼 연애할 때 놀러를 갔을 때에는 그렇게 부지런하던 신랑이 결혼의 게으름뱅이가 되었고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면 양치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와 통화를 할 때 뽀뽀를 한다거나 저한테 시무랑 통화 중인 전화기를 주며 뽀뽀를 하라고 할 때는 정말 죽방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 뭐 이혼이 무서워서 근 2년을 버티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쩍 대리오도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생일에는 외식을 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 생일상이 받고 싶다고 말하는 시보나 그걸 강요하는 신랑 그리고 둘만의 데이트 시간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고 불쑥불쑥 저희 집으로 찾아와 선물 받은 과자나 티 종류를 가져가시는 시어머님. 제가 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대부분 집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말도 없이 찾아오는 건 예사고 한 번 오면 아들 얼굴 보고 가겠다면서 버티고 아들이 오면 밥이라도 먹고 가야 하지 않냐면서 또 밥까지 꾸역꾸역 먹고 가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제가 합니다. 그렇게 신랑에게 적어도 시부모님 우리 집에 못 오게 해달라 했더니 신랑이 저더러 부모한테 그러는 건 아니다. 너는 효가 부족하다며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신랑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자는 제 말에 신랑은 눈이 뒤집어졌고 엄마가 이혼은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눈을 부라리면서 밥상을 엎었어요. 밥상을 엎으라는 것도 시켰을지도요? 그리고는 또 시댁으로 갔고요. 진짜 뭘 어쩌자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혼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가정에 소홀한 것, 그리고 자주 집을 나가는 것,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 그렇게 자료를 모으던 중 신랑이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준 걸 알게 되었고 신랑은 그것도 본인이 아는 사람이 아닌 엄마의 지인이라 믿을 만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하다가 격양되어서 시댁집 욕을 좀 했는데 신랑이 또 눈이 돌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여름이라 베란다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제가 맞게 되어 주변 주민분들이 신고를 해주셔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신랑은 폭행죄로 인근 파출소에 가게 되었고 저는 이마 부분이 찢어져서 응급실을 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급히 오셔서 저에게 사과를 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혼 금액에 대해서는 저에게 유리하게 했고요. 요즘 미친놈들이 하도 많다고 해서 일부러 애기 갖는 것을 미뤘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다 싶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고 직후에 그 보증을 선 사람이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랑이랑 시댁에서 그 돈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금액이 꽤 큰 건지 신랑은 휴직을 하고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있고 시부모님도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부랴부랴 빚보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 부담도 저한테 떠넘겼을 것 같아서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정말 사람 됨됨이를 다 보려면 사계절을 다 봐야 한다는 말을 이젠 정말 알 것 같습니다. 다신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요. 제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